마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곳간이 텅 비면 우리 집안은 어찌 되는 겁니까? 집안의 사정을 내가 더 잘 알아요. 집사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하지만 서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 밖에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두 손으로 육중한 곳간 문을 힘껏 밀어젖혔습니다. 쏟아지는 겨울 눈발 아래 굶주린 마을 사람들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노인이, 아이가, 어머니가 차마 손을 내밀지 못하고 그저 서 있었습니다. 서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이 곳간은 오늘부터 이 고을 사람들 것입니다. 그 순간 노인 하나가 땅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님, 도대체 마님은 어디서 오신 분이십니까? 서리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저요? 저는 그냥 이 집 부엌대기로 시작했답니다. 안녕하세요. 일로야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오늘도 큰 복 받으세요. 때는 조선 중엽 한방눈이 쏟아지던 섣달 금음날이었습니다. 12살 숙부의 손에 이끌려 낯선 마을 어귀에 들어선 8살 계집아이가 있었으니 그 이름은 설이었습니다. 눈보라가 얼굴을 때려도 설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벌써 사흘 전 어머니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실컷 울었으니까요. 설이의 아버지는 한때 고을에서 손꼽히는 글쟁이 양반이었습니다. 하지만 거듭된 과거 낙방과 흉년이 겹치면서 가세는 기울 대로 기울었고 끝내 빚더미에 올라앉고 말았지요. 어머니는 병으로 자리에 누웠고 아버지는 넋을 잃은 채 사랑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그러자 숙부가 나섰습니다. 형수님, 설이를 지금 현 고을 최부자 댁에 민며느리로 보내십시다. 성금으로 받는 돈이면 당장의 빚을 갚고도 남아요. 어머니는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돌렸고 그날 밤 설이의 보따리는 작은 보찜 하나로 줄어들었습니다. 최부자 댁은 멀리서 보면 참으로 그럴싸한 집이었습니다. 기와지붕이 겹겹이 이어지고 소슬대문에는 붉은 칠이 선명했으니까요. 하지만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설이는 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당 한쪽에 쌓인 장작더미는 썩어 있었고 부엌에서 풍겨 나오는 냄새에는 어딘지 모를 군내가 섞여 있었습니다. 겉은 번지르르하되 속이 어딘가 텅 빈 집이었지요. 안주인 이씨 부인은 비단 저고리를 걸치고 서리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손이 참 가늘기도 하지. 당장 내일부터 부엌 일 거들어라. 서리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총명한 눈빛으로 슬며시 사방을 살피는 서리의 눈에 구석에 놓인 무거운 무쇠 솥뚜껑과 때 묻은 행주가 들어왔습니다. 저게 이제 내 세상이구나. 서리는 작은 손을 꼭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손톱 자국이 남을 만큼 힘껏. 그날 밤 서리는 부엌 한켠 집자리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천장 틈새로 찬바람이 스며들었지만 서리는 이불을 끌어당기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울지 않겠다. 반드시 이 집을 내 손으로 일으켜 세우겠다. 8살 민며느리의 이야기는 이렇게 눈보라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최부자 댁에 민며느리로 들어온 지 꼭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리는 새벽 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나 부엌에 불을 지폈고 해가 지고도 한참이 지나서야 집자리에 몸을 눕혔습니다. 무거운 솥뚜껑을 들었다 놨다 하기를 하루에도 수십 번 아궁이 앞에 쪼그려 앉아
불을 조이다 보면 뺨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서리는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일하는 틈틈이 두 눈과 두 귀를 쉬지 않고 굴렸지요. 처음 이상한 낌새를 느낀 건 광에서 쌀을 퍼오던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서리는 안주인의 심부름으로 쌀을 2대박 퍼오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광문을 열고 들어서며 서리는 무심코 쌀 가마니 옆에 놓인 나무 대박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대박을 채우다 문득 고개가 갸웃해졌습니다. 분명 어제 저녁에도 이 가마니에서 대박을 날랐는데 어제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서리는 쌀 가마니의 높이를 눈대중으로 어깨 중간쯤이라 가늠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의 가마니는 그때보다 분명히 낮아져 있었습니다. 그것도 고작 하룻밤 사이에요. 식솔이라고 해봐야 안주인 내외와 도련님 하나, 여기에 하인 셋을 합쳐도 10식구가 채 되지 않는 집이었습니다. 10식구가 하룻밤에 그 많은 쌀을 먹을 리 없었지요. 서리는 아무 내색 없이 돛박을 들고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이미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서리는 작은 나뭇가지 하나를 꺾어 광 입구 흙바닥에 몰래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가만히 밑부분이 닿는 자리에 가느다란 선을 그어 놓은 것이지요. 그러고는 매일 아침 그 선과 가마니의 위치를 비교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결과는 명백했습니다. 식구들이 먹는 양과 광에서 줄어드는 양이 도무지 맞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몰래 곡식을 빼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서리는 잠을 줄여가며 광 주변을 살폈습니다. 기름 한 방울 흘리지 않은 등잔불도 켜지 못하고 달빛의 의지에 숨을 죽인 채 기다리기를 나흘째 되던 밤이었습니다. 자정이 훌쩍 넘은 시각, 부엌 뒷곁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리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담벼락에 바짝 몸을 붙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나타난 건 다름 아닌 행랑아범이었습니다. 이 집에서 20년을 일했다는 50대의 노인으로 평소에는 허리를 굽실거리며 마당을 쓸던 사람이었지요. 그는 사방을 두리번거리더니 익숙한 손놀림으로 광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그의 손에는 천주머니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가만히 밑바닥을 칼로 그어 쌀을 흘려내린 뒤 주머니에 담은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오랫동안 아무도 모르게 서리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고발해야 할까요? 당장 안채로 달려가 안주인을 깨워야 할까요? 하지만 서리의 가슴 한켠에서는 또 다른 마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 노인의 등이 어쩐지 너무도 쓸쓸해 보였거든요. 서리는 조용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오늘 밤은 그냥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대신 내일을 기약하며 다음 날 아침 서리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새벽달기 울기 전에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손이 곱아 불씨를 잡기가 쉽지 않았지만 서리는 꾹 입술을 다물고 부싯돌을 쳐댔습니다. 노란 불꽃이 솟아오르자 서리는 가만히 그 불길을 바라보며 어젯밤 일을 되새겼습니다. 행랑아범이 광 안에서 칼을 꺼내 쌀 가만히 밑바닥을 조심스럽게 그어 구멍을 내던 모습, 그 구멍으로 흘러내리는 나달들을 능숙하게 천주머니에 받아 담던 손놀림, 그리고 주머니를 품속에 감추고 살금살금 광을
빠져나가던 구부정한 등 한두 번이 아닐 것이었습니다. 워낙 익숙한 손놀림이었으니까요. 서리는 가만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 노인은 왜 저런 짓을 하는 걸까? 사실 서리는 행랑아범에 대해 조금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 온 지 한 달이 넘도록 서리는 눈과 귀를 쉬지 않고 굴려왔으니까요. 행랑아범의 이름은 복동이었고 이 집에서만 20년 넘게 일해온 늙은 하인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병으로 아내를 잃고 늦둥이 아들 하나를 홀로 키워왔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지난해 가을 장가를 들었는데 혼례를 치르느라 빚을 잔뜩 졌다는 소문도 부엌 안악들의 입을 통해 흘러들어왔었지요. 거기다 올봄부터는 며느리가 몸이 약해 자리에 눕는 날이 잦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약값이 만만치 않다고요. 서리는 아궁이 불을 바라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죄는 죄였지만 그 뒤에 담긴 사정이 마냥 가볍지만은 않았습니다. 빚에 눌리고 병든 며느리 약값에 쫓기다 못해 수십 년을 성실히 일한 늙은 하인이 결국 손을 댄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모른 척 눈을 감을 수도 없었습니다. 집안의 곡식은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었고 시어머니 이 씨의 사치가 겹쳐 이미 가세는 위태롭기 그지없었으니까요. 서리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아궁이 불이 2번 더 살아올랐다 꺼질 때쯤 서리의 마음속에 한 가지 방법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오후 서리는 마당 한켠에서 마른 짚을 다듬고 있는 행랑아범에게 슬며시 다가갔습니다. 8살 계집아이가 다가오자 노인은 대수롭지 않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여쭤볼 게 있어요. 서리는 작은 목소리로 그러나 또렷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광에 있는 쌀 가마니 말이에요. 제가 어젯밤에 살짝 살펴봤더니요. 가마니 밑바닥에 칼로 그은 자국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나달이 흘러내리게 해서 따로 담아가기 딱 좋은 구멍이었어요. 행랑아범의 손이 멎었습니다. 짚을 쥔 손가락이 눈에 띄게 떨렸고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서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두려움과 수치심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서리는 그 눈빛을 피하지 않고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며느님 많이 편찮으시다고 들었어요. 약값이 많이 드시겠네요. 그리고 지난 가을 빚도 아직 다 못 갚으셨다고요. 행랑아범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서리가 자신의 사정을 속속들이 알고 있다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이지요. 할아버지, 저는 고자질하러 온 게 아니에요. 서리는 나직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광에 있는 쌀 가마니 밑바닥에 구멍이 났나 봐요. 제가 바느질을 좀 할 줄 아니 오늘 안으로 제가 기워드리겠습니다. 아무도 모르게요. 하지만 할아버지, 서리는 잠깐 말을 멈추고 노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앞으로는 다시는 이러시면 안 돼요. 이 집에 눈 밝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이러다 쫓겨나시면 며느님 약값은 누가 버세요? 행랑아범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8살짜리 계집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단단하고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노인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이며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가씨, 행랑아범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는 돌아섰습니다. 그날 저녁
서리는 약속대로 광으로 들어가 가만히 밑바닥에 칼자국을 굵은 삼실로 촘촘하게 꿰맸습니다. 구멍이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크고 작은 구멍이 서너 군데나 되었지요. 서리는 묵묵히 바늘을 놀리며 한 땀 한 땀 꿰맸습니다. 손가락에 바늘이 찔려 피가 배어 나왔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행랑아범은 아무도 없는 마루 기둥 앞에 이마를 짚고 한참을 엎드려 있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이며 오열이 새어나왔습니다. 서리는 부엌 창호지 틈으로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며칠 후 행랑아범의 태도가 눈에 띄게 달라진 것을 눈치챈 시어머니 이 씨가 넌지시 행랑아범을 불러 세웠습니다. 노인은 한동안 머뭇거리다 끝내 무릎을 꿇고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빚과 며느리 약값에 쫓겨 가만히 밑바닥에 구멍을 내 쌀을 빼돌려 온 것, 그리고 그 어린 맏며느리가 모든 것을 알면서도 고발 대신 조용히 타일러 돌아섰다는 것까지요. 시어머니 이 씨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이윽고 안채로 돌아가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8살짜리가. 다음 날 아침 이 씨는 부엌으로 들어가 서리를 불러 세우더니 허리춤의 열쇠 꾸러미에서 하나를 풀어 서리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쌀광 열쇠였습니다. 오늘부터 광출납은 내가 맡아라. 서리는 두 손으로 열쇠를 받아들며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바닥에 닿는 열쇠의 무게가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꾸짖음 대신 책임을 주는 시어머니의 방식이 서리는 왠지 낯설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행랑아범에게 했던 것과 꼭 닮아 있었으니까요. 쌀광 열쇠를 맡은 지 어느덧 2해가 흘렀습니다. 10살이 된 서리는 이제 부엌 살림뿐 아니라 광출납 장부까지 직접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를 아는 하인이 없었던 터라 시어머니 이 씨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서리가 적어 내려가는 장부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했습니다.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 남은 것과 모자란 것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장부를 보며 시어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장부가 아무리 정확해도 적히는 숫자가 날이 갈수록 줄어드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이 씨의 사치는 좀처럼 수그러들 줄을 몰랐습니다. 이웃 마을 잔치에 나갈 때면 비단 치마를 새로 맞추고 제사 때마다 필요 이상으로 음식을 풍성하게 차렸습니다. 집안 재산이 줄어드는 속도를 이 씨 본인만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거기다 지난해에는 가뭄까지 겹쳐 논에서 나오는 수확이 예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결국 최부자댁이라 불리던 이 집도 서서히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 저녁이었습니다. 안채에서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서리는 부엌에서 저녁 설거지를 하다 자신도 모르게 손을 멈췄습니다. 목소리를 낮추려 해도 낮춰지지 않는 다급함이 벽을 넘어 스며들었습니다. 여보, 이러다간 내년 봄 씨앗값도 못 낼 판이요. 윗논을 팔아야겠소. 시아버지의 말이었습니다. 윗논은 이 집안이 대대로 물려받은 땅으로 한번 팔면 되돌릴 수 없는 조상의 유산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서리는 설거지를 마치고 조용히 손을 닦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땅을 팔면 안 된다. 지금 팔면 반드시 헐값이다. 때는 흉년 직후였습니다.
가세가 기운 집들이 너도 나도 땅을 내놓는 시기에 땅을 팔면 죗값을 받기는커녕 헐값에 넘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한번 팔린 윗노는 영영 남의 손으로 넘어가고 마는 것이었습니다. 서리는 대신 다른 것을 떠올렸습니다. 며칠 전 서리는 장부를 정리하다가 곳간 한켠에 오래된 콩 가마니 12포대가 쌓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올봄에 심으려 했다가 가뭄 탓에 파종을 포기하고 묵혀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얼마 전 이웃 마을을 지나던 약재상과 나눈 이야기가 서리의 머릿속에 문득 떠올랐습니다. 아가씨, 요즘 서쪽 고을에 이상한 열병이 돈다지 않소? 그쪽 사람들이 콩을 약재로 구하러 다닌다는 말을 들었소만. 서리는 그때 무심코 들은 말을 가슴속 깊이 새겨두었습니다. 전염병이 돌면 사람들은 해열과 해독에 좋다는 콩을 다급히 찾습니다. 그 병이 이웃 고을로 번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고 그렇게 되면 콩값은 순식간에 뛰어오를 터였습니다. 서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서리는 시아버지가 사랑방에서 담뱃대를 들고 앉아 있는 틈을 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자아이, 그것도 민며느리가 사랑방 문을 두드리는 것은 예의에 맞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서리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드릴 말씀이 있어 왔습니다. 시아버지는 뜻밖이라는 듯 눈썹을 치켜 올렸지만 들어오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서리는 방 안으로 들어가 단정히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아버님, 지금 윗논을 파시면 헐값입니다. 흉년이 든 해에 땅을 내놓으면 사겠다는 사람이 없거나 있어도 죗값의 반도 못 받습니다. 그 땅은 내년 봄 비가 내리면 다시 제 몫을 할 논입니다. 파시면 안 됩니다. 시아버지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럼 어쩌란 말이냐? 당장 씨앗값이 없는데. 서리는 고개를 숙이며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곳간에 묵은 콩 12포대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그것을 내다 파십시오. 서쪽 고을에 열병이 돌고 있습니다. 그 병이 우리 고을로 번지기 전에 콩을 약재로 찾는 상인들이 반드시 몰려올 것입니다. 지금 파시면 헐값이지만 열흘만 기다리시면 값이 2배, 아니 3배는 뛸 것입니다. 사랑방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시아버지는 한동안 담뱃대를 내려놓고 서리를 찬찬히 바라보았습니다. 10살짜리 계집아이가 감히 사랑방까지 들어와 장사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황당하게 느껴질 법도 했습니다. 하지만 서리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두고 보자. 시아버지는 짧게 한마디를 내뱉고는 다시 담뱃대를 들었습니다. 서리의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열흘이 채 지나지 않아 서쪽 고을의 열병이 인근 마을까지 번졌고 콩을 찾는 약재상들이 물밀듯 몰려들었습니다. 묵혀두었던 콩 12포대가 순식간에 팔려나갔고 그 값은 서리의 예상을 뛰어넘어 무려 4배까지 치솟았습니다. 시아버지는 두둑해진 동계를 손으로 쓸어내리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서리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어린 민며느리를 보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이 집안의 살림을 제 손으로 짊어질 수도 있는 사람을 보는 눈이었습니다. 서리는 그 눈빛을 느끼면서도 내색하지 않고 다시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해야 할 일이 아직 많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세월은 흘렀습니다.
콩 12포대로 집안의 첫 번째 위기를 넘긴 그날로부터 어느덧 6해가 지났습니다. 눈보라 속에 팔려오던 8살 계집아이는 이제 14살의 단단한 처녀로 자라 있었습니다. 키가 훌쩍 크고 손끝이 야무져졌으며 무엇보다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가볍게 흔들리지 않는 오랜 세월 담금질된 쇠붙이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최 부자댁 도련님 준혁은 설이보다 3살 위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글 읽기를 좋아하고 성품이 온순한 청년으로 과거의 뜻을 두고 날마다 사랑방에서 책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집안 살림이 기울어지자 준혁은 차마 공부에만 전념하지 못하고 틈틈이 바깥일을 거들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조용히 나서는 것은 설이었습니다. 도련님, 나가지 마세요. 바깥일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도련님은 공부에만 마음을 쏟으셔야 합니다. 처음에는 준혁도 고집을 부렸습니다. 자기 집 살림을 어린 맏며느리에게 맡겨두고 책만 읽는 것이 도리에 맞지 않는다고 느꼈던 것이지요. 하지만 설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도련님이 과거에 급제하시는 것이 이 집안을 살리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제가 집을 지킬 테니 도련님은 그 길을 가주세요. 그 말에는 애원도 명령도 아닌 단단한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혁은 결국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사랑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설이는 그렇게 말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준혁이 밤새 공부할 수 있도록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등잔을 채웠고 새벽찬 기운에 몸이 상하지 않도록 아궁이에 불씨를 남겨두었습니다. 끼니 때마다 소화에 좋은 음식을 따로 챙겼고 과거 시험 날짜에 맞춰 몸 상태를 관리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뒷바라지였지만 그 정성은 빈틈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설이는 집안 살림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설이가 가장 먼저 손을 댄 것은 하인들 관리였습니다. 행랑아범 사건 이후 설이는 하인들의 사정을 하나하나 파악해 두고 있었습니다. 누구의 자식이 몇이고 누구의 부모가 어디 사는지, 누가 빚을 지고 있고 누가 병을 앓고 있는지. 설이는 그 사정들을 기억하고 필요할 때 조용히 도움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규율이 느슨해지는 것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부엌 안악 중 하나가 장보러 나갔다가 시장에서 흥청망청 시간을 보내고 늦게 돌아온 일이 있었습니다. 설이는 그 안악을 불러 세워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자리를 비운 2시간 동안 저녁 불때기가 늦어졌고 시아버님 저녁 약 다리는 것도 늦어졌다.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생기면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안악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설이의 말은 차갑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단호함이 허투루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하인들 사이에서는 자연스럽게 이런 말이 퍼졌습니다. 설이 아가씨는 무섭지는 않은데 어째 더 무서워. 설이가 집안을 안정시키는 동안 머릿속에는 이미 더 큰 그림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집 뒤쪽으로 한 시즌쯤 걸어 올라가면 넓은 황무지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돌이 많고 땅이 거칠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땅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땅을 가리켜 쓸모없는 자갈밭이라 불렀고 오래전부터 그냥 버려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설이의 눈에는 달리 보였습니다. 설이는 그 황무지를 몇 번이고 직접 걸어다니며 살폈습니다.
햇볕이 잘 드는 방향, 물이 모이는 지점, 돌 사이에서도 뿌리를 내리는 야생풀들. 서리가 내린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여기는 과수원이 될 수 있다. 돌이 많아 논농사는 어렵지만 물 빠짐이 좋고 햇볕이 풍부한 이 땅은 오히려 과실나무의 제격이었습니다. 서리는 시아버지를 설득해 헐값에 그 황무지를 사들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쓸데없는 땅을 돈 주고 샀다며 수군댔지만 서리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듬해 봄부터 서리는 하인들을 이끌고 황무지를 개간하기 시작했습니다. 돌을 골라내고 흙을 고르는 작업은 몇 달이 걸렸습니다. 서리도 손에 흙을 묻히며 함께 일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보던 하인들이 나중에는 앞다투어 더 열심히 일하게 되었습니다. 아가씨가 직접 돌을 나르는데 자신들이 게을리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배나무 묘목을 심고 2해가 지나자 과수원에는 파릇파릇가지가 뻗기 시작했습니다. 4해째 되던 해 가을, 황무지였던 그 땅에서 굵고 탐스러운 배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과수원에서 나오는 수입은 논농사와는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첫 수확만으로도 땅을 사는데 들인 돈의 서너 배를 거뜬히 건졌고 이듬해에는 그 2배가 들어왔습니다. 서리는 그 돈으로 옆에 붙은 황무지를 또 사들였고 거기에는 감나무와 자두나무를 심었습니다. 과수원은 해마다 넓어졌고 최부자댁의 곡간은 다시 두둑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안 어른들이 처음 서리를 데려왔을 때 치른 돈과 지금 이 집안이 가진 재산을 비교해보면 서리는 몇 배를 갚고도 남았습니다. 아니, 숫자로 따질 수 없는 무언가를 훨씬 더 많이 가져다 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 이 씨가 서리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예전과는 달리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서리야, 내가 이 집에 온 지 벌써 6년이 되었구나. 네, 어머님. 이 씨는 한동안 말없이 서리를 바라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처음에 내가 너를 너무 하대했다. 민며느리라고 막 부렸지. 서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저는 괜찮습니다. 이 씨는 가볍게 고개를 저으며 덧붙였습니다. 아니다. 내가 틀렸어. 너는. 이 씨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이어갔습니다. 이 집안 사람이다. 서리는 그 말을 가슴에 새기며 조용히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8살 그날 밤 집자리에서 스스로에게 했던 약속을 지켜가고 있다는 것을 서리는 그 순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서리가 최부자댁에 민며느리로 들어온 지 어느덧 10해가 되었습니다. 18살이 된 서리는 이제 누가 보아도 당당한 처녀였습니다. 어릴 적 부엌 아궁이 앞에서 뺨을 붉히던 가련한 계집아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침착하고 단단한 눈빛의 젊은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리를 보며 저마다 한마디씩 했습니다. 최 부자댁 민며느리가 이제 진짜 안방마님 다 됐네. 아니, 벌써 됐지. 그 집 살림은 진작에 저 처녀 손에서 돌아가고 있었으니까. 성례를 올리기로 한 것은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준혁이 드디어 향시에 합격하며 과거의 첫 관문을 넘은 직후였지요. 시아버지는 아들의 합격 소식을 들은 날 저녁 서리를 불러앉히고 말했습니다. 서리야, 이제 때가 된 것 같구나.
준혁이 너 덕에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었다. 혼례를 올리도록 하자. 서리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켠이 저렸습니다. 혼례를 올리는 날, 그 자리에 함께해야 할 사람들이 떠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 서리가 이 집에 팔려오던 날 이후로 서리는 친정 식구들의 소식을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숙부가 데려다 준 뒤로는 발길을 끊었고 간간히 들려오는 소문은 좋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결국 빚을 감당하지 못해 집까지 잃었고 어머니는 병이 깊어졌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서리는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가슴을 쓸어내렸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 어렸고 민며느리의 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서리는 혼례 날짜가 잡히자마자 시아버지에게 조심스럽게 청을 올렸습니다. 아버님, 혼례를 올리기 전에 제가 친정에 한번 다녀와도 되겠습니까? 시아버지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리가 친정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서리의 예상보다도 훨씬 더 황폐해져 있었습니다. 예전에 살던 기와집은 이미 남의 손에 넘어간 지 오래였고 부모님은 마을 어귀의 낡은 초가에 새를 들어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자리에 누운 채 서리를 알아보지 못할 만큼 몸이 쇠약해져 있었고 아버지는 한때 글 읽기를 즐기던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눈빛이 꺼져 있었습니다. 서리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열해 만에 쏟아내는 울음이었습니다. 8살 그날 밤 이후 한 번도 실컷 울어본 적이 없었는데 어머니의 야윈 손을 쥐는 순간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서리는 사흘을 친정에 머물며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마음을 굳혔습니다. 혼례를 올리기 전에 반드시 친정을 일으켜 세우겠다고. 서리는 시댁으로 돌아오자마자 자신이 그동안 모아둔 동계를 열었습니다. 과수원에서 나오는 수입 중 서리 몫으로 따로 챙겨둔 돈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이 씨가 서리의 공로를 인정해 조금씩 떼어준 것이었는데 서리는 그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왔습니다. 언젠가 쓸 날이 오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서리는 그 돈으로 친정 부모님이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했습니다. 크진 않았지만 따뜻하고 단단한 기와집이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아버지가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작은 밭을 사들이고 어머니의 병을 고치기 위해 인근에서 이름난 의원을 불러 치료를 받게 했습니다. 하지만 서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혼례 때 시댁에서 내려주는 지참금이 있었습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신부 측이 혼수를 장만하는 데 쓰이는 돈이었지요. 서리는 시아버지를 찾아가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청을 올렸습니다. 아버님, 지참금 중 일부를 친정 가문의 빚을 갚는 데 써도 되겠습니까? 저는 혼수가 없어도 됩니다. 시아버지는 한동안 서리를 묵묵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혼수도 없이 시집 오는 게 부끄럽지 않겠느냐? 서리는 고개를 들어 시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저는 이미 이 집에 와 있습니다. 제게 필요한 것은 혼수가 아니라 어머니가 편히 주무실 수 있는 방 한 칸입니다. 시아버지는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이윽고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하거라. 서리는 지참금으로 친정에 남아있던 빚을 모두 청산했습니다.
대대로 내려오던 가문의 이름이 빚쟁이들에게 짓밟히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으니까요. 빚이 사라지자 아버지의 눈빛에 조금씩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오랫동안 꺼져 있던 불씨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혼례날이 왔습니다. 가을 햇살이 마당 가득 쏟아지던 날, 서리는 원삼을 입고 족두리를 썼습니다. 거울 앞에 선 서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8살 그날 눈보라 속에 이 집 소슬대문을 처음 들어서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무거운 솥뚜껑, 눈물 젖은 찬밥, 집자리의 냄새. 그 모든 것이 오늘 이 자리까지 데려다 준 것이었습니다. 혼례청에는 시부모님과 주녁 그리고 하인들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혼례청 한켠 서리가 직접 모셔온 친정 부모님도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몸이 성치 않았지만 딸의 혼례를 보기 위해 기어이 자리를 털고 일어나 왔습니다. 아버지는 딸의 모습을 보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혼례가 끝나고 시어머니 이 씨는 서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리야. 네, 어머님. 오늘부터 너는 이 집 종부다. 내가 하지 못한 것을 내가 해라. 서리는 두 손으로 시어머니의 손을 감싸 쥐며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종부, 종갓집의 맏며느리, 집안의 기둥이 되는 여인, 8살 민며느리로 시작한 서리가 마침내 이 집안의 주인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다시 세월이 흘렀습니다. 혼례를 올리던 날로부터 어느덧 30년이 지났습니다. 서리는 이제 48살의 안방마님이 되어 있었습니다. 검은 머리카락 사이로 은빛 서리가 내려앉았고 손등에는 세월의 흔적이 새겨졌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그 8살 계집아이의 것처럼 맑고 단단했습니다. 최 부자댁은 이제 고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대가문이 되어 있었습니다. 서리가 개간한 황무지는 어느새 고을 전체에서 가장 넓은 과수원이 되었고 그 수입으로 사들인 논밭이 사방으로 뻗어 있었습니다. 준혁은 훗날 과거에 최종 급제의 고을 현감 자리에까지 올랐으니 최 부자댁의 이름은 재물과 명예를 함께 갖춘 집안으로 온 고을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최 부자댁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입에 올리는 이름은 준혁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서리였습니다. 서리가 진정한 전설이 되기 시작한 것은 그녀의 나이 40이 넘던 해 고을 전체를 뒤흔든 대흉년이 찾아왔을 때였습니다. 그의 여름은 유독 가물었습니다. 봄부터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더니 모내기철이 지나도 하늘은 굳게 닫혀 있었고 논바닥은 거북 등처럼 쩍쩍 갈라졌습니다. 가을이 되어도 수확은 없었습니다. 곳간이 텅 빈 집들이 속출했고 마을 어귀에는 굶주린 사람들이 하나둘씩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관아에서는 구제 창고를 열었지만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흉년이 이 고을만이 아니라 인근 여러 고을에 걸쳐 들었으니 위에서 내려오는 구휼미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눈빛이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그때 서리가 나섰습니다. 서리는 그의 봄, 하늘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이미 느끼고 있었습니다. 구름의 색깔, 바람의 방향, 밤, 이슬의 양. 평생을 자연과 함께 살림을 일궈온 서리의 눈에는 흉년의 징조가 보였습니다. 서리는 조용히 곡간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쌀, 보리, 콩, 잡곡을 아낌없이 사들여
차곡차곡 쌓아두었습니다. 집안 사람들은 왜 곳간에 이렇게 많은 곡식을 들여놓느냐고 의아해했지만 설이는 그저 빙긋이 웃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흉년이 닥쳤습니다. 설이는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곳간 문을 활짝 열어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오늘부터 이 곳간은 고을 사람들 것입니다. 굶는 사람이 없을 때까지 문을 닫지 않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 어리둥절했습니다. 자기 집 곳간을 남에게 그냥 내어준다는 것이 쉽사리 믿기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설이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매일 아침 곳간 앞에 줄을 선 사람들에게 빠짐없이 곡식을 나누어 주었고 몸이 아파 줄을 서지 못하는 노인이나 어린아이가 있는 집에는 하인을 보내 직접 가져다 주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설이의 곡간이 바닥을 드러낼 무렵 이웃 고을의 상인들이 곡식을 가지고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을 들은 것이었습니다. 설이가 고을 사람들을 굶기지 않기 위해 곡간을 비우고 있다는 소문이 퍼지자 여기저기서 곡식이 모여들었습니다. 어떤 이는 가만히를 두고 갔고 어떤 이는 이름도 밝히지 않고 쌀포대를 문 앞에 쌓아두고 사라졌습니다. 설이는 그 곡식을 고스란히 받아 다시 사람들에게 나누었습니다. 그 겨울 설이의 고을에서는 굶어 죽은 사람이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인근 고을에서 수십 명씩 아사자가 나오던 그 혹독한 겨울에요. 봄이 오자 사람들은 저마다 설이의 집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어떤 이는 직접 기른 봄나무를 들고 왔고 어떤 이는 그냥 두 손을 모아 절을 올렸습니다. 한 노인이 설이 앞에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마님이 아니었으면 저희 집 손주놈은 이 봄을 못 봤을 것입니다. 설이는 노인의 손을 잡아 일으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르신, 일어나세요.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이 고을 사람들이 서로를 먹여 살린 것입니다. 그날 이후 고을 사람들은 설이를 가리켜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하늘이 내린 복덩이. 단순히 재산이 많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재물을 움켜쥐지 않고 흘려보낼 줄 알았기에 그 재물이 강물처럼 고을 전체를 적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설이의 나눔은 흉년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해마다 봄이면 씨앗이 없는 가난한 농가의 씨앗을 나누어 주었고 가을이면 글을 배우고 싶은 아이들을 집으로 불러 직접 글을 가르쳤습니다. 설이 자신이 어릴 적 글 덕분에 살림을 꾸려나갈 수 있었다는 것을 잊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설이는 며느리를 맞을 때도 여느 집과는 달랐습니다. 가문이나 재산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설이가 며느리감을 볼 때 가장 먼저 살피는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눈빛이 살아있느냐. 총명하고 성실한 눈빛을 가진 아이라면 설이는 그 아이를 며느리로 맞았습니다.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요. 덕분에 최부자 댁의 며느리들은 하나같이 야무지고 지혜로운 여인들로 소문이 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설이는 과수원 언덕에 홀로 올라 고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저 아래로 집집마다 저녁밥 짓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이 아궁이 앞에서 피워올리던 연기와 다르지 않은 소박하고 따뜻한 연기들이었습니다. 문득 8살의 설이가 생각났습니다. 눈보라 속에 솥을대문을 들어서며 손바닥에 손톱 자국이 남도록 주먹을 쥐던 그 아이. 찬밥을 먹으면서도 눈빛만은 총명함을 잃지 않던 그 아이.
잘 살았구나, 설이야. 설이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저녁바람이 은빛 머리칼을 살며시 흔들었습니다. 그로부터 수십 년이 또 흘렀습니다. 설이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고을 사람들은 흉년이 들 때마다 또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설이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부엌대기로 시작해 스스로의 지혜로 운명을 바꾼 여인의 이야기를 어머니는 딸에게, 할머니는 손녀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아가야, 눈보라 속에서도 눈빛을 잃지 않은 아이가 있었단다. 그 이야기는 오늘도 이 고을 어딘가에서 전설처럼 전해지고 있습니다.